건조한 공기를 불어넣으면은 뭐예요? 지난번에 그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나? 증산 중에서 몇 퍼센트가 증산의 공기에서 복사율을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열 전달이 80에서 90% 정도가, 특히 90% 정도, 80은 90% 정도가 열에 의한 증산이에요. 한 10%가 대류 쪽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90이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열을 가해야지만 90%가 증발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0%는 뭐예요? 내가 수직편이라든가 서브로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지,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아무래도 건조한 공기가 증산이 더 많이 되죠. 그렇죠? 증산. 그리고 위에 공기는 항상 건조해요. 왜냐면 왜 건조할까요? 커튼이 있고 위에 제일 건조한 위에 지붕이 있잖아. 지붕 밑에가 제일 건조하고 바깥이 더 건조하고 지붕 밑에가 그만큼 건조하고 커튼 밑에가 제일 습하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갈수록 우리가 만약 확산 법칙에 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로 가면 습이 점점 더 줄어들면은 습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제일 건조해요. 온실에 커튼 밑에가. 커튼 밑에 공기를 아래로 밀어버리면은 식물체가 보다 증산할 여력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난방을 적게 해도 이것들이요. 우리가 최대 요새 이슈가 보일러를 난방을 적게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증산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팬의 개념이 들어왔고, 저도 이번에 학교 온실 지을 때 수직팬을 달기 위해서 칩고를 6.5m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6.5m. 수직팬을 달라면 6.5m가 돼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또 결국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보면 수직팬도 쏴서 증산을 하면 그만큼 기화열이 흡수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지고 난방이 돌고. 그건 안 돼. 그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증산, 왜냐면 이제 대류에서 습도가 낮으면은요 적은 열에서도 더 증산을 더 잘해요. 근데 습도가 높으면 높은 온도로 더 가열해줘야 돼. 왜냐, 아까 저거 얘기했죠. 뭐냐면 내가 주전자가 있어요. 근데 주전자 구멍을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 구멍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가스레인지를 뗐어도 누가 더 구멍이 큰 놈이 빨리 말라요? 구멍이 작은 놈이 빨리 말라요. 큰 놈이 빨리 말라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그 얘기 뭐예요? 구멍이 작다는 얘기는 주전자 안에 습도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습이 빠져나가지고부터 그 안에 갇혀지잖아요. 그 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압력만 가야지. 근데 내가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습도가 낮으니까 증산이 저거 더 빨리 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수직팬을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수직팬을. 그러니까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증산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적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추가적인 증산량도 적게 들어간 거죠. 우리가 증산량 조절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15에서 25g을 우리가 토마토에서 표준을 보거든요. 25g보다 15g, 20g 정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들. 근데 15에서 25g 사이면 우리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가 에너지 적게 쓰려면은 결과적으로는 공기가 좀 더 건조해야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수변균에서 뿌리 기능에서 보면은 인풋은 이제 뿌리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단계가 되고, 아웃풋은 증산과 성장이 있는데, 성장에서 사용한 물은 얼마 안 돼요. 2%, 3%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증산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뿌리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뿌리의 흡수 용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줄기의 저항성, 잎과 과일의 버퍼 능력이 바로 수분 균형에서 이제 뿌리의 기능에서 차지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볼게요. 뿌리의 흡수 용량, 세력이, 그러니까 뿌리가 발달이 잘 될수록 우리가 뿌리가 물을 보다 흡수가 용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줄기의 저항성이라는 거는 줄기가 시드름병이나 어떤 세균이 막아서 도관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뿌리의 압력이 아무리 좋아도, 뿌리가 좋아도 중간에 못 올라가겠죠. 또 줄기의 저항성에서 보게 되면 식물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가 2m짜리 키가 이만한 토마토가 있고, 토마토가 키가 15m, 그러니까 여기는 3m 정도 왔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작년에 심은 거 13m 정도, 13m 나무가 있거든요. 누가 더 뿌리에서 잎까지 물을 공급하기 쉬워요? 2m가 쉽겠죠. 그럼 바로 줄기의 저항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줄기 저항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식물이 크기가 클수록 차광의 와트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심은 지 올해 1월 달에 인터플레이팅가 나와. 작년 8회도 끌고 온 사람하고 차광이 와트수가 내가 올해 1월에 심은 난 700와트. 근데 15m짜리는 13m짜리는 600와트. 이게 될 수가 있죠, 이것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봤더니 뿌리의 용량이 쩔어 있어. 13m인데 야 그러면은 700에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안 좋으면 600으로 들어가고. 근데 키가 2m인데 뿌리를 봤더니 뿌리가 이상해. 그러면은 700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5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 얘들이요. 잎과 과일의 버퍼 능력. 그러니까 잎과 과일이 버퍼 기능이 좋다고 하면은 다광광에서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여기 오이 하신 분들 오신지 모르겠는데 오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오이를 딸 때는 무조건 차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차광해야 돼요. 따고 나서도 한동안. 왜냐면 나무는 정신을 못 차려요. 과일이 버퍼 기능을 하는데 토마토는 따도 차광 안 돼요. 왜냐면은 토마토는 따도 위에 큰 과일들이 숫기가 있어갖고 이만한 과일들이 크게 다 커졌어. 이게 바로 따요? 이게 한 달 지나야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달려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버퍼가 얘들이 돼요. 근데 오이는 요만해지고 그 다음 과일은 요만하죠. 네. 이게 버퍼가 얘가 사라진 거예요. 이 버퍼가 얘가 이게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이게 하나 크지. 이게 따버리면은 버퍼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광이 강한 시점에서는 차광을 항상 해줘야 돼. 알루미늄 커튼으로 쳐놓고 오이를 수확해야 돼. 수확하고도 한동안 쳐놓고 있어야 돼. 오이 수확하면 막 오이 찜찜 나오고. 네. 쳐놓고 있어요. 쳐놓고. 그래서 오이를 만약에 햇빛을 세게 받으면은, 그러니까 오이를 딴 상태에서 해가 세지면은요, 오이가 시드럼 증상이 발생해요. 시드럼 증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아까 얘기했죠. 어때요? 못하죠. 그러면은 차광하면 광합성을 덜 하지 않느냐? 덜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덜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오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이 수확할 때는 항상 딸 때 차광 치고 오이 따고 그러고 바로 걷지 말고 좀 이따 걷더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거를 안 그러면은 식물이 강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냐면은 물을 주던 놈이 갑자기 사라졌단 말이에요. 뿌리에서 왔지만 해가 광이 세잖아요. 물에서 막 올라와. 과일에도 물이 갔다가 광이 약해지면 다시 과일로 물이 이렇게 갔다가 광이 세지면 다시 나갔다 하는데 이걸 탁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광이 셀 때 물이 못 들어오죠. 그러면 차라리 차광을 좀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했지만 규정의 관점에서 봐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들. 들어오는 거는 물론 뿌리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들어간다는 개념은 잎에다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분 균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식물 내부에서 균형도 있어요. 왜냐하면 잎과 과일의 규정이거든요. 잎과 과일이 물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잎으로 다가버리면은 과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백곡사분과 오이가 쉬는 증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잎에서 물이 너무 뺏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분 균형은 뭐예요? 일단 식물이 시들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흡수할 때 잎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는 메인이 뿌리고요. 그 다음에 부족할 때는 과일에서 일부 물을 보충해 준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약간 이제 광이 좀 센 날에 네. 이제 과일을 따거나 저격을 할 때 유독 좀 시들죠. 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항상 그래서 항상 그 차광을 균형이 맞죠. 그래서 이거를 균형이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사를 잘 짓는 사람, 훌륭한 컨설턴트는 바로 균형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요 균형이 어떤 것이 깨졌나,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있는가. 해결 방법이 없으면은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가는 단계를 찾아가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뛰어난 사람인데 단순히 와서 사장님 지금 보니까 시드름병이 나왔어요. 그래 시드름병이 너 어떡하라. 그럼 왜 나왔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드름병이 그냥 나왔겠어요.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시드름병이 왜 왔을까요? 그것도 대부분의 균형이 깨져서 나와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어떤 균형? 수분 균형, 에너지 균형.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광합성 균형. 동화산물의 균형이 깨져도 시드름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주 원인일까? 찾아봐야겠죠. 네. 동화산물의 균형이 깨졌다. 그거 뭐냐? 봤더니 약광기 때 과일을 잔뜩 들어놨어. 그리고 뿌리가 다 사라졌어. 뿌리가 약해졌어. 뿌리가 막 다 보니까 막 녹아있어. 그럼 뭐에 그 다음에 시드름병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럼 동화산물의 균형이 깨질 거예요. 이거는. 근데 딱 봤더니 광량은 뭐 하루에 누적 광량 600줄인데 함수율을 봤더니 들어봤더니 한 60, 70% 돼. 이건 뭐예요? 수분 균형이 깨진 거죠. 이거는. 항상 그 어떤 균형이,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도 봤을 때 물론 병균이 많으면 올 확률은 높아져요. 그렇지만 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떠한 균형이 깨졌을 때 같이 들어온단 말이거든요. 물론 병균의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적은 균형이 깨져도 오겠죠. 그렇지만 내가 균형이 완벽하게 맞았다면 병균이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결국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드름병이 왜 하냐? 시드름병이 좋겠는데 왜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시드름병이 왔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시드름병이 안 오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면은 어디 이렇게 보내잖아요. 시드름병이래요. 그래서 시드름병이래. 어떡하라고 그러면. 시드름병이 왜 하는지 알아야지. 어떡하라고 시드름병인데. 그러면 시드름병이면 적심치고 입 따대요. 그러면은 시들지 않게 하면 그건 따먹으니까. 그럼 되잖아. 그 정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왜 하느냐인지 그 사람 찾아야지. 당신의 농사 습관을 봐야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졌는지,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보고 이제 딱 봤더니 뿌리가 없어. 나무를 봤어. 그러면 얘가 왜 뿌리가 없는지를 알아야겠죠. 습도가 높아도 그럴 수도 있고, 과일을 많이 달아도 그럴 수가 있고, 뭐 한마디로 뿌리 근권 온도가 너무 낮아도 그럴 수도 있고, 겨울철에 진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배지 온도를 막 난방을 안 하고 수박 돌렸는데 뿌리가 나올 리가 있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주야가 온도 변차에 엄청 세게 때려갖고 뿌리 발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욕심부려갖고 정식했는데 딱 봤는 정식하고 바로 노화묘가 왔는데 화막 날릴 생각도 안 하고 일화방 다 다루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죠 종류가.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시드름병 그럼 어떡하라고 그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또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뿌리에 이제 볼게요. 근권. 뿌리의 온도가 있겠죠. 온도가 아까 말했듯이 저온이냐 고온이냐. 저온이면은 뭐 책에는 뭐 20몇 도부터 뭐 27도 이상 뭐 5, 6도가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12도도 돼요. 큰 문제 없더라고 12도. 왜냐면은 제가 아는 분도 12도에서 수정제가 많거든요. 그래도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거 자체가 농업에 내가 뭐래서 망할 정도로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12도라는 게 최저온도 12도잖아요. 네. 그게 찍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따지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우리 평균 온도라는 건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평균이요. 그러니까 12도가 되면 양을 흡수 못해요. 근데 따라오는 데 흡수를 했잖아. 뭐 순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도 뭐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지의 식물당 유효수분 흡수 용량. 그러니까 배지의 성능이 되겠죠. 배지가 유효수분을 많은 배지가 좋아요, 나쁜 배지예요? 유효수분의 함량이 높은 배지가 좋은 배지이고, 유효수분의 함량이 적은 것이 나쁜 배지예요. 제가 그래서 안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유효수분의 함량을 80% 이상으로 봐요. 배지 종류에 좀 다르겠지만 뭐 그로단이라든가 그로단 같이 이제 좀 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메이커 제품들은 유효수분 함량을 그 내에서 좀 달라요. 품질에 따라서. 근데 보통 80%에서 85%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코코넛 배지는 30% 정도로 봐요. 코코넛 배지도 질이 좋은 놈들이 30에서 35% 보고, 펄라이트는 12%를 봐요. 그러면은 용량이 안면 배지 코코넛 배지가 2배, 그다음에 펄라이트가 4배, 5배가 되겠죠. 유효수분의 함량이 높은 배지가 좋은 배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의 발달 정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보다 잘 흡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뿌리 시스템의 유전적 소인 같은 경우는 뿌리 발달 정도는 내가 재배 방법에 의한 것들이죠. 유전적 소인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뿌리가 발달이 잘 되는 게 있다. 방울토마토보다는 대추토마토보다는 원형방울이 뿌리 발달이 좋아요. 큰 토마토가. 대추토마토는 뿌리 발달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면 대추토마토는 그러니까 장기 재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뿌리 발달이 잘 좋지 않은 편이다. 근데 대목을써도 마찬가지더라고. 어떤 아마 잎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일반 토마토나 방울토마토에 비해서 잎의 구조가 보면은 광합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수분량이라는 게 있죠. 유효수분량. 유효수분량이라는 거는 우리 수분에 실제로
얼마 몇 리터의 물이 정도가 이제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느냐. 물의 가용성이라는 건 뭘까요? 수분의 공급전량. 내가 이제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느냐, 왕창 주고 다액 소해야 되냐, 다액을 여러 번 주느냐, 다액을 조금 주느냐, 짧게 띄워서 주느냐, 소액 다회를 하느냐, 이 종류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다음 배지의 컨디션에 있는 배지의 컨디션이라는 거는 배지의 품질에 관련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면 배지를 보면은 안면 배지 1년 차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2년 차가 되면은 함수율이 안 올라가요, 잘. 그래서 제가 안면 같은 경우는 제가 배지의 사용의 문제가 이제 배지를 버리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가 저는 배지 버리는 문제보다는 배지의 다루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배지까지 신경 써가면서 그 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배지를 1헥타 가는데 얼마예요? 하나에 3,000원, 3,500원 잡으면은 1헥타에 몇 개 들어가요? 2,000개? 아니죠. 아니 500평이지 6배구나. 몇 개? 4,500개? 4,500개? 그러면은 그거를 4,500개. 그 다음에 3,000원 잡으면 얼마예요? 4,500개가 아닐 텐데. 아, 4,500개가 아니지. 4,500개가 아니라 8,000개로 들어가지. 7,000개. 7,000개 들어가, 7,000개. 7,000개면은 곱하기 3,000 하면 얼마예요? 2,100만 원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방 보낸 거 얼마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함수를 그렇게 신경 쓰느냐 차라리 태배지 쓰는 게 낫게 약합니다. 예. 왜냐 하나방 보내면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방을 실수하면 얼마다, 하루 시들면 얼마다 계산하면은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가 대해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원에는 특히 시설과체로는 자본주의 끝판왕. 이거는 뭐 돈 놓고 돈 먹기고 자본주의 끝판왕이고. 나는 함수를 갖고 신경 쓰니 차라리 그냥 세배지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보면서 저도 한번 재활용해 보려고 몇 번 했었는데 하긴 했거든요. 하는데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처음에 물 채우는 것도 걱정 신경 쓰이고 함수율이 잘 안 올라가니까 70% 80% 유지가 잘 안 돼요. 한여름에 야 오르골 달에 난 75% 80% 맞추고 싶은데 어떤 배지는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쪽 배지는 70% 되는데 저쪽 이런 배지 중간중간에 60% 나오고 막 이래. 그러면 어이씨 이거 그렇게 발생 부진하지 않다는 거죠. 한번 배지가. 그래서 항상 이 돈을 갖고 그러니까 뭐죠? 그 구입 비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방을 실수할 때마다 어떠한 돈이 나가느냐, 매출이 줄느냐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랩은 항상 제가 뭐더라 시립대 교수님하고 모여갖고 한번 저기 그 대학원에 세미나를 하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세미나를 했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시거든요. 저 수경재배 쪽에도 거의 시조새 같은 분이에요. 왜냐면은 초창기 이제 시작했던 분인데 3명 정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아이고 이 박사는 다 돈으로만 얘기하네. 아니 원래 과체류가 이게 시설 과체류는 뭐 식량 안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뭐 자꾸 방송에도 기후 이변에도 인간의 식량이 뭐 먹을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온실을 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 내가 쌀하고 밀을 키우면 내가 목수를 키우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토마토 오이 키우는데 뭐 칼로리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고는 비타민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칼로리가 있어야 되죠. 이게 칼로리가 없는데 무슨 다이어트 식품인데 무슨 다이어트잖아요. 토마토 뭐 오이 먹으면 살 빠지지 살 찌는지는 않잖아요. 이거 먹으면 일단 뱃속에 들어가면 딴 거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지죠. 이것들은. 인간의 식량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있어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쌀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 토마토 즙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라서 샐러드도 먹어야 되고 치즈하고 토마토가 껴서도 먹어야 되고 햄버거에 뭐 토마토 없으면 이 씹을 때 그 사각거림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다고 해서 내가 토마토를 먹으면은 굶어 죽느냐? 햄버거를 먹으면 배가 안 부르느냐? 배 부르잖아.
토마토 안 먹어도 배는 불러요. 대신 토마토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어줄 뿐이죠. 그래서 그러면 물의 가용성에서 이제 근권 이씨가 또 나오죠. 근권 이씨가 높다는 얘기는 물의 가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물의 가용성을 우리가 이제 이씨가 낮다는 얘기는 가용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공급 전략에서 이제 배지 수분 공급 전략에서 우리가 겨울철에 근권 습도를 갖다 근권의 함수율을 갖다가 한 약광기 때는 40% 이하로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40%까지 떨어뜨려도. 근데 왜 40% 이하로 안 떨어뜨리고 50%까지 유지를 하느냐? 40% 떨어뜨렸을 경우에 배지 전체, 그러니까 온실 전체에는 30%대도 나와요. 그런 데는 약간만 환경이 광이 약간 불안정해져도 히든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공급 전략으로는 50% 정도를 유지하되 근권 이시를 높여서 우리가 수분의 가용성을 떨어뜨린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야, 겨울철에 약광기 때 함수율이 얼마나 좋아? 실제로는 40%도 상관없어. 더 좋아. 그렇지만 40%가 떨어졌을 때 온실이 만약에 전체 배지가 40%라고 하면은 오케이.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어느 구석에 창가 쪽으로 남아도 난방하는 곳은 30%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난방파이브 주변들은 해가 들어오는데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 수분 함수량을 50%에서 55%를 유지하고 이 실을 7, 8, 9로 올려버리면은 근권에 이제 약한 놈들 있잖아요. 함수율이 50%, 55%인데 여기 55%는 거기는 한 45% 되겠죠? 45%인데 근권 이씨가 8, 9 되면은 얘들 뿌리 발달이 더 좋아져요. 지가 알아서 꿀을 더 잘 흡수해요. 그만큼 알아서. 식물들은 적응을 한다? 적응을 한다는 물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씨가 높아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발달해서 뭐예요? 뿌리의 흡수 능력을 키워서 이씨가 높은 배지에서도 물을 지가 필요한 만큼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분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가 뿌리 발달이 좋아도 의미가 없어져 그때는. 또 우리가 전략을 짤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겨울철에 약광기 때 함수량을 50에서 55% 조정하고 그다음에 뿌리의 흡수 용량을 늘려준 것이고 우리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요. 뭐 또 그렇다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전략을 억제 재배할 때 써도 괜찮을까요? 억제 재배는 또 다르죠. 억제 재배는 우리 억제 재배라는 말을 사실 저희는 안 쓰는데 네. 일단 8월에 정식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6월에. 6월에? 6월에는 의미 없어요. 6월은 물을 많이 줘야 돼. 함수를 80% 무조건 채워놔야 돼. 그러니까 많이 주고 이씨를 높이는 그런 전략. 안 되죠.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일단은 그건 그때 식물이 물을 많이 먹게 해줘야 돼. 일단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을 최대한 먹게 해줘야 돼요. 하늘에 빌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심해. 그러니까 6월 달에는 그 시기에는 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물을 잘 흡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안 되니까 뭐래요? 차원을 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되게 걱정인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정식을 들어가는데 발근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발근은 차광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가 발달이 안 되죠. 그리고 뭐예요? 화방을 놔주는 거. 2개까지 따야 네, 화방을 한 개 봐서 한 개, 2개 만든 게 다 훑어버려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환경을 제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광합성 양분의 여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밀어넣어야죠. 그러면 과일을 따주면 돼요. 과일을 따주면.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제어할 수 없으면 뭘 한다고 했어요? 플러스 정신. 예, 환경을 제어할 수 없으면 나무를 건드리잖아요. 예, 나무를 건드려. 이거는 우리 뭐죠? 함수를 떨어뜨린다? 말도 안 되는 그거는 큰일 날 소리. 최대한 우리가 물을 빨아먹게 그러니까 5, 6, 7 달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시점인데 이 시기는. 그래도 안 되니까 착각 안 되죠. 예,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맞잖아요. 내가 물을 잘 먹게 인풋을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한 거잖아. 내가 인풋을 아무리 넣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인풋이 말씀드렸듯이 근권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물을 잘 못 빨아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왕창 줘서 근권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수단을 다 쓰죠. 제가 제일 문제점 있는 게 보는 게 뭐냐면은 6월에 심으셨는데 외부에 착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안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단동온실인데 안에 1-W 연동온실 같은데 아니 단동온실에다가
보온 가격 같은 데 내려놓고 농사를 지으세요. 6월에 형성해놓고. 그러니까 농사가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 처리를 받아요. 그래서 저거는 내 생각에 제 생각에는 6월에 심으려고 하면은 바깥에다가 일단은 무조건 다 착공을 하거나 네. 연동호실 같은 경우는 안에 보온 가격만 있으면 바깥에다가 도포제라도 발라놓거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뜻과 그 다음에 나의 기술로 조절해야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인 조건을 안 들어놓고 이제 나머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동사거든요. 이게 거의 이거는 진짜 하늘의 뜻이 없으면 이거 100% 거의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거 그러니까 저게 일찍 정식하면 네. 저도 일찍 정식하고 싶어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 화방이 이제 나중에 달지 않습니까? 네. 달린 상태로 이제 열대야가 통과가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안 되죠. 화방 계속 꺾어줘야 돼. 약해지면 화방 꺾어주고 계속 꺾어주고 처음부터 일찍 꺾어주는 거죠. 화방. 많이 달지 말아요. 한두 개만 달아요. 지금 드는 생각이 그 6월에 정식을 하다가는 그 화방을 꺾어가지고 결국에 수확 시기는 7월 말에 정식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머지는 과일이 적게 달다. 네 그렇게 아니 나오고 한 개 두 개만 달아요. 그래도 이제 식물은 조금 더 튼튼하게 해요. 방어 아니, 아니 방어 맞아. 완수가 안 돼요. 한두 개. 초초반. 한두 개만 달아. 한두 개만. 달아도 그거는 가격도 몰라 비쌀 수도 있는데 6월에 단 건 별로 안 비싸요. 6월 초에 심어도 6월 중순에 치잖아요. 7월 중순, 8월 초에 수확하는데 아직 가격이 낮을 때 보시기는 6월 말에 6월 말, 네. 7월, 8월 중순만 해도 아직 가격이 안 올랐어요. 강원도 물건 좋고요. 고민이긴 해요. 사실 잘. 9월 달에 올라가요. 네. 그래도 일단은 뭐 여기는 그래도 포구도 있잖아요. 포구 쓰고 포구 없어요? 네. 그러면 밑에다가 물이라도 좀 뿌려주고 바닥에다가 뭐죠? 이렇게 물 뿌려주고 안 되면은 스프링클러 달아갖고 바닥에다 물 좀 뿌려주고 그다음에 차광하고 그다음에 착화도 조절하고 그거밖에 없죠. 그러고 난 그러니까 비닐 온실은 네. 도포제 같은 거 쓰나요? 쓰죠. 어제도 저희 선배네 잠깐 요거 보고 가라고 내가 갔더니 영상에 올려보시나요? 네 도포제 뿌려놨더라고 갔더니 그래서 그것도 기계로 지울 수 있는. 기우개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단은 지금 해놓잖아요. 그럼 장마철 통감이 거의 지워져요. 일단 그러가 마른 장마면 안 지워지면 더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지워졌으면 또 지우는 약이 있어요. 지금 딱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고압분물을 쫙 뿌려가고 씻어내야 돼. 그래서 여름에 거의 2번씩 친다 하더라고요. 네? 좀 여름에 보통 2번 정도 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에 한번 도포제 치우고 장마 끝나고 또 치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장마 끝? 장마 치고 또 하죠. 8월에 넘으면. 그러면 닦아내는데 그러면 안 닦아도 그러면 무지하게 닦아내. 그러면은 조금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는 한 번 치고 두껍게 칠하고 그냥 가요. 그냥. 5대1로 덮어서. 부재가 아주 비싸진 않던데요. 종류마다 다르죠. 노루 건 좀 싸고 그다음에 마데크론 좀 비싸고 마데크론 안에서도 기능성 있는 건 비싸고 근데 기능성 굳이 하지 마세요. 한 1000평에 1200평에 한 200? 200?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하고 해야죠. 6월에 심으신 분이 세상에 보온 가격으로 농사 지으려고. 그러니까 보온이면 내부 광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50와트 나오거든요. 50와트인데 내부 온도는 28도. 네. 이거는 그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차광원보다 시원하대. 차광원 300와트가 나오는데 자기는 50와트 나오고 그게 시원하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생각이 조금. 그다음에 이제 수분 균형하고 이제 완충 능력 성장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이게 아마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란색 그래프가 증산량이에요. 빨간 게 뭐냐면은 식물의 물을 흡수한 양이고요. 녹색이 뭐냐면은 오이의 무게예요. 오이 시금치의 무게. 그러면은 한낮에 볼게요. 한낮에 10시가 9시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광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수분 함량이 빠지죠. 식물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오후가 되니까 증산량이 아무튼 무게가 서서히 3시 이후로 어떻게 돼요? 서서히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죠. 증산량이 줄어들면서. 요게
모든 과체류에서 지금도 하고 있대. 지금 있다. 이게 지금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토마토 오이에서 다 발생했대요. 낮에는 가벼워졌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과업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에는 가볍죠. 이게 뭐냐?